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원나라 간섭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원나라 간섭을 탈피하려고 했던 공민왕, 더불어서 조선왕조 개창까지를 수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게 고려시대의 대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거란족 침략이라든가 여진족 침략 이쪽을 중심으로 하면서 대외 관계를 포괄적으로 문제내는 경우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거 고려하시고, 자, 이번 강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나라가 원나라 간섭으로 들어간 것은 1270년 무엇을 합니까?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게 돼 있죠. 이때부터 등장하는데 개경환도의 반대로 나왔던 난이 뭐였냐면 삼별초항쟁입니다. 이것은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수업했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개경환도가 1270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1270년에 개경환도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원간섭기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원나라 간섭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자주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성, 시련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나라 간섭기에 나왔던 내용을 서서히 본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일본 원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을 원정하는 배경은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몽골은 남송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공격하는데 일본도 이용해야 되겠지만, 이 당시 일본은 또 누가 구역하고 있다? 남송과 교역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원정을 하게 되는데, 일본 원정은 1차 원정이 있고요, 2차 원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1차 원정과 2차 원정이 등장하는데, 1차 원정을 하기 위해서 고려에서는 군사라든가 군량미나 병선을 대주기 위해서 설치했던 관청이 둔전경략사라는 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고려와 그 다음에 몽골과 여진의 군대가 연합해서 일본을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태풍으로 결과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둔전경략살은 실패하면서 폐쇄되는 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2차 원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7년 만에 원정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원정과 똑같이 둔전경략사 목적으로 설치했던 게 정동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량미 군사를 대주게 되는데, 이때도 원정 같지만 실패하고 말아요. 이것도 태풍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이 관청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러면서 내정 간섭기구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원정은 2번 나오게 되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고려에서는 여러 가지 군대를 대준다든가 군량미를 대주면서 재정에 어려운 형태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원정이 나왔을 때 가마쿠라 막부였어요. 이 정권이 무너지고 무로마치 막부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일본 원정 나왔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영토의 축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토가 어떻게 축소되느냐? 지도를 잠깐 그리도록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3개 부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쌍성총관부는 이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주지방에 설치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철령 이북을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이 쌍성총관부는 조의와 탁청의 반란을 계기로 만들었다. 이렇게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 영토를 우리나라가 되찾을 때는 공민왕 때 유인우가 공격을 하러 갑니다. 이때 되찾아요. 근데 이때 되찾을 때 요지방의 지방 세력이었던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가 여기를 되찾는데 꽤 도움을 줘요. 그래서 고려 조정에 등용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이쪽에 등장하는 게 동령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에 설치한 거예요. 서경에 설치하는데 자비령 이북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을 최탄의 반란을 계기로 설치했다. 이래도 되는데, 이 관청은 충렬왕 때 돌려줘요. 그래서 그냥 반환을 받는다. 삼별초항쟁 때문에 제주도에 두었던 게 뭡니까? 탐라총관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탐라총관부도 충렬왕 때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세계 영토를 누가 관리한다? 몽골이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 등장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제지위가 격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관제지위가 격화되었다. 그 말은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가 무슨 국이었다? 부마국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설명하게 되느냐? 그러면 몽골은 우리나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왕자,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을 몽골의 수도 어디냐면 영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경이 지금 베이징이거든요. 근데 베이징으로 인질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인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로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몽골에 가서 결혼했든 안 했든 몽골의 공주와 결혼해요. 그러면 공주의 남편이니까 뭡니까? 부마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 왕이 죽으면 이 동로화가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 부마국이 된다. 부마국은 그러면 몽골은 아버지 국가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아들 국가가 되겠죠. 그러면 관청의 지위가 몽골과 동일하게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그래서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로 바뀌게 되는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단어 체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국이 교재를 보다 보면 도평의사사 체크, 밀직사 체크, 첨의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원나라 간섭기다. 근데 그 외에 한두 단어가 더 등장하는데 뒤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공녀가 나온다. 이것도 원나라 간섭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공녀가 나온 원나라 간섭기가 되겠고요. 또는 검령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검령구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원나라 간섭기라고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녀라든가 검령구, 도평의사사, 밀직사, 첨의부 이런 단어는 원나라 간섭기로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로사 원의 내정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부마국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 왕자가 인질로 몽골에 간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동로화라고 돼 있죠. 그것이 언급이 되겠고, 그 밑에 받아보니까 심양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양왕은 만주 쪽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결론적이요. 그 사람을 관리할 목적도 있고 또는 고려왕을 견제할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쪽을 봅시다. 고려를 지배한 왕이 있는데 만주 지방에 우리나라 왕이 하나가 더 있다. 그럼 왕이 두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결론적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심양왕으로 최초로 나왔던 사람은 학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충선왕이란 경우도 있고 충렬왕이란 경우도 있어요. 결론적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 정동행성이 그 뒤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을 위해서 나왔던 기구인데 일본 원정이 깨지면서도 그대로 존속하면서 무슨 기구가 된다 그랬습니까? 내정 간섭 기구가 된다 그랬죠. 이 말이 언급이 되겠고, 순마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순마소는 반원 인사를 색출한다든가 개경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왔던 기구고, 만호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만호부는 원의 군사조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나왔던 군사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루가치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다루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루가치는 몽고 1차 침 때도 나왔던 거예요. 결론적이요. 근데 이 다루가치는 내정간섭이라든가 곡물 징발을 위해서 나왔던 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가로번에 가다 보니까 인적, 물적 수탈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환관을 수탈한다든가 공녀를 수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환관은 우리나라에서 원나라로 갔던, 좀 험하게 얘기하면 조선이 뭡니까? 내시예요. 결론적이요. 그런데 이 공녀는 여자분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데, 잠깐, 이 공녀는 우리나라 여자분이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한국사 교과서에 우리나라 여자분 외국으로 나간 건 몇 번 언급이 된다? 2번밖에 언급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만 아니겠지만 그것이 공녀하고 한 번 더 나오는 게 일제강점기 위안부나 정신대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나오겠고, 물적 수탈에서 우리나라 뺏어가는 게 금, 은, 배, 인삼,
약재를 뺏어가겠고 매라는 해동청을 뺏어가기 위해서 방이 설치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면서 이렇게 원나라 간섭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끼쳤던 영향은 뭡니까? 자주성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자주성이 손상되고 있었고 통치 질서는 와해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등장 세력, 곤문 세족, 친원 세력 또는 부원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풍속의 교류. 자, 우리나라 몽골이 어떻게 합니까? 사절단이 왕래하다 보니까 몽골의 풍습이 우리나라 들어오기도 하겠죠. 이거를 몽골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풍습이 몽골에 가기도 하겠죠. 이것을 고려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몽골풍을 폐지한 것은 뒤에 나오는 공민왕 때 폐지하게 됩니다. 망권당을 두고 있었다. 충선왕이 원나라 수도인 영경에다가 두었던 거로 고려문인과 원나라문이 학술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문 발달에도 일부는 기여가 되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원나라 간섭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02번 공민왕의 개혁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로 1번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고려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게 친원 세력이라든가 부원 세력이라든가 또는 곤문 세력이 등장한다. 근데 이 친원 세력으로 나왔던 집단이 세 개 집단으로 나와 있어요. 고려 정기에 문벌귀족 가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무신직공계의 무인 세력과 신관인층도 들어가요. 또 하나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 세력, 친원 세력 또는 부원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친원 세력을 우리가 크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곤문세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나오나. 근데 이 곤문세족은 원나라 간섭기 때 우리나라 정치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경제권도 꽤나 독점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이러는 과정에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개혁정치를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개혁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충렬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충렬왕이 나오겠고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충선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에 나와 있고 동그라미 3에 나오는 게 충숙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4에 가다 보니까 충목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굉장히 조금 이따 본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공민왕이 뒤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성을 두어요. 근데 이쪽에서 나왔던 개혁정치 했던 사람으로 참고로 볼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충선왕이에요. 근데 충선왕이 개별적으로 나오는 경우지만 중심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공민왕과 충선왕을 구분하십시오. 정책을. 이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결론적이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부터 우리가 충렬왕의 개혁정치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충렬왕의 개혁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관제지가 바뀌고 있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변화되고 있다. 근데 이 관제지가 잠깐 원나라 간섭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관청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랬습니까? 떨어진다 그랬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 충렬왕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 첨입부 나오죠. 밀직사 나오죠. 감찰사 나오죠. 육부를 사사로 바꾼다 그랬죠. 이러한 것들 지위 변화가 전부 다 충렬왕 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등장하고 전민변정도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조금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재에서 시험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낼 때 전민변정도감이 나오면은 거의 어디를 가서 푸냐면 공민왕 때 신도로 풉니다. 그러나 전민변정도감이 한 번만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여러 번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곤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농민을 노비로 만들고 있고 농민을 또한 그 토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원래 상태로 돌리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전과 민이 뭐냐? 전은 토지고요. 민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와 농민들을 원래 상태로 돌리십시오. 이게 전민변정도감이에요. 그러나 성공하지는 못하게 되겠습니다만요.
또 하나 홍자번의 편미 18사가 등장하고 있었다. 개혁안 18개란 이야기예요. 근데 실질적인 개혁은 안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혼동하지 말까. 자, 충렬왕 거기를 보다 보니까 충렬왕 부인을 뭐라 그랬습니까? 제국대장 공주라 그랬죠. 제국대장 공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충선왕 부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개국대장 공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민왕 때 가면 공민왕 부인은 노국대장 공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부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시험 문제가 7급에서 써먹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골짜기 문제인데 나왔기 때문에 구분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데 우리 충선왕의 개혁정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선왕 개혁정치와 관계되면서 사리문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사리문을 설치해서 개혁에 필요한 세력을 등용하고 그 이전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방은 폐지하고 사리문이 인사권을 담당하는 부처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신진 세력을 등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염창을 설치하게 됩니다. 의염창을 설치하고 각연법을 시행을 하면서 소금의 전매제도가 등장합니다. 전매는 누가 한다? 국가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거고 전농사를 설치하게 됩니다. 전농사를 설치하면서 농무사를 파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농사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전민변종도가 뭐였습니까? 토지나 농민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데 이 전농사는 뭐냐? 토지만을 원래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문세족들의 경제 기반을 어떻게 한다? 약화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망권당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망권당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원나라 수도였던 영경에다가 설치했던 학문교류기구로 원나라 문인과 고려 문인이 학문적 교류하면서 고려 학문 발달에 기여한다 그러는데 원나라 문인으로 나왔던 연복, 원명선, 조맹부가 있고 고려 문인으로 나왔던 이재현이 등장합니다. 이때 조맹부 글씨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나중에 문화편에 가면 고려 후기 때 유행했던 글씨체는 조맹부체, 송설체라는 게 이것하고 관련을 띠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충숙왕이 등장하는데 충숙왕 때는 찰리 변정도감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찰리 변정도감도 위에 있었던 전민변정도감이랑 전농사와 동일한 개념에서 등장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충무광이 나오게 됩니다. 충무광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정치도감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권문세족의 권한을 약화할 목적이에요. 근데 잠깐 옆에 날개보다는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는 우리나라 영토 어떻게 확대되고 있느냐 지도예요. 이 지도는 시험 문제 한두 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지도를 그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신라 때 영토가 어디다? 잠깐, 제가 지도를 그리면서 여기 볼록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청천강이에요. 근데 청천강 밑에 무슨 강이 있다?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이게 통일신라 때 영토예요. 그러다가 태조 왕건이 말기 때 영토를 확대하면서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영토를 확대했다. 거란족의 1차 침략으로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포까지 갔다. 동북구성이 이쪽에 나왔지만 1년 만에 반환시켜주고 공민왕 때 영토 확장이 쌍성 층거물을 탈환하면서 이런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가 현재 우리나라 영토는 압록강, 두만강 밑이죠. 이 영토가 등장한 언제다? 조선 세종 때다. 이건 머릿속에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영토를 지도상으로 보면서 넣으시는 방법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놓고 그러면 공민왕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정치도감은
중요한 것은 아니, 왜? 잠깐. 여기 5사람 중에서 시험 문제 써먹는 건 누구라 그랬습니까? 공민왕은 써먹고 가장 중요한 거고, 충선왕도 나오긴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충모광 때 나왔던 정치도감이 사료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도감은 충선왕 때 기단이다? 아니다. 공민왕 때 기단이다? 아니다. 이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거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민왕의 개혁정치가 등장한다. 근데 공민왕 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민왕 개혁 정치를 시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보다는 개혁이 좀 더 긍정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실패했지만 공부는 한 거다. 그러면 공민왕 개혁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공민왕 힘을 키운 것도 있지만 강대국이 약화된 것도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원나라가 세력이 약화되면서 원명 교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공민왕의 정책은 크게 2개로 나눠져요. 국외정책과 국내정책으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외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반원자주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나라를 반대하면서 자주성을 찾아가자. 국내적으로는 왕권 강화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데 이때 반원자주정책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친원파의 대표적이었던 누구를 숙청한다? 기철을 숙청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철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공민왕으로 보시겠고, 기철의 누이가 공녀로 갔다가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됐다가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이 황제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 집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께 발언권을 갖게 된다. 이것은 당연할 거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책에 따라서 그냥 이문소를 빼버리고요. 정동행성 폐지락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문소 폐지든 정동행 폐지든 관계는 없습니다. 관제를 복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충렬왕 때 여러 가지가 원나라 간섭을 받으며 지가 격화됐던 것을 다시 옛날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로 바뀐 것을 다시 이성육부로 환원한 거다. 이성육부는 문종 때 제도예요. 그걸로 다시 환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몽골풍을 폐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몽골의 관습을 없애버린다. 이러면서 원나라 연호였던 지정을 폐지하면서 명나라 연호였던 홍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잠깐, 공민왕은 친원정책을 합니까? 친명정책을 합니까? 친명정책을 한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오겠고, 요동을 공략하겠고, 요동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인당과 체행을 시켜서요. 그리고 요양도 점령합니다. 이성계나 지용수를 시켜서 요양을 점령하겠고, 영토 확장해서 쌍성 총간부를 탈환하고 있었다. 잠깐 건데 쌍성 총간부를 탈환하기 위해서 누구를 시켰다 그랬어요? 유인우를 시켰다 그랬죠. 이때 이자춘이가 긍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국외정책이에요. 그러면 국내정책으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왕권 강화가 있다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나오는 게 정방을 폐지합니다. 이 정방을 폐지한다는 것은 인사권을 누가 갖는다? 왕이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정방이었을 때는 인사권을 누가 갖냐면은 권문세족 또는 친원세력이 갖는 겁니다.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정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와 관계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육제도. 자,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국자감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게 예종 때 뭐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국악으로 바뀐다 그랬고,
충렬왕 때 뭐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성균관으로 바뀐다. 근데 여기서 잠깐 국자감에서는 유학도 교육하고 뭣도 교육한다? 기술학도 교육하는데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뀔 때까지 충렬왕 때는 두 가지를 다 해요. 근데 공민왕 때는 무엇을 없애버린다 그랬습니까? 기술학을 없애버리니까 성균관에서 무슨 교육만 한다? 유교교육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균관을 중흥한다 해도 되겠고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전환시켰다. 이래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러겠고 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때 개혁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누구다? 신돈이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철이란 사람 이름이 나와도 무조건 어디로 가고? 공민왕 간다 그랬지만 신돈이란 이름이 나와도 무조건 어디로 간다? 공민왕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합니다. 이 개혁 정치는. 그러면 이 개혁 정치가 실패한 이유가 여러분 교재는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나왔네요. 동그라미 기역부터 미음까지 나왔으니까 5개가 나왔네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개혁 정치가 실패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하냐? 사대부 세력이 미약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머지 이유도 있는데 나머지 이유로 원이 간섭한다. 친원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발하겠죠, 결론적으로. 공민왕이 실정도 한다. 홍건적과 외교 침략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공민왕의 실정은 잠깐 보겠습니다. 공민왕 실정이라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자재위 설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민왕은 동남들을 굉장히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재위를 실정으로 보고 있는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교수님에 따라 조금 학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이것을 실정으로 봐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공민왕이 지금 개혁정치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개혁 세력을 등용하는 관청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러면 그 뒤로 잠깐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03번호 가면 홍건적과 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민왕 개혁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홍건적과 왜구도 실패 이유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공민왕 다음에 나온 왕이 우리가 우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왕이 창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왕이 공양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뒤로 다시 갑니다. 공민왕 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홍건적의 침입도 있고 왜구의 침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건적은 뭐냐면요. 중국을 지배했던 나라가 지금 어디였다? 원나라였습니다. 원나라가 정치를 실정을 하면서 원나라 지배에 반대했던 중국 한족들이 일으킨 난이 홍건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홍건적의 난을 주도했던 주원장이가 원나라를 깨고 명나라를 건립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 홍건적의 침략은 우리나라에서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건적 위에서 들어온 거죠. 왜구는 밑에 들어온 거죠, 결론적으로. 1차 침략, 우리나라가 왜구의 침략을 깨요. 근데 2차 침략은 처음에는 못 깹니다. 못 깨면서 공민왕이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안동이라 그래서 복주까지 피난을 가요. 그러면 왕이 피난을 가는 걸 뭐라고 불러도 된다? 파천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파천까지 간 거예요. 또 우리가 잠깐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어디로 갔다? 의주로 갔다. 이것도 파천이에요,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깬다. 그러면 이것을 깨면서 성장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군인이겠죠. 신흥무기 세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왜구의 침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구의 침략은 언제부터 등장하냐? 고종 때부터 등장해요. 그러면서 공민왕과 우왕 때는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우왕과 창왕 때는 이것을
격퇴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얼마나 왜구의 침략이 극심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왜구가 강화도까지 들어와요. 자, 그러면 왜구는 남해안 서해안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세금 운반은 조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병난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조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탈당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조운이 약탈당하면서 뭐로 바뀐다? 유군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수도 천도론까지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예성강 들어가자마자 바로 어디다? 개경이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수도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가까이까지 왜구들이 들어오니까 문제점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도를 옮깁시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그러는 과정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왜구는 깨기는 깨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창설하냐면 우리나라는 수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 왜구를 토벌해 채무선은 화약도 원에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왜구를 토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구 토벌에 관한 내용인데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왜구를 침략이 극심한 것은 어느 왕부터 어느 왕? 공민왕부터 우왕 때까지가 왜구 침략이 극심하다 그랬고 왜구 침략을 격퇴할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이 우왕과 창왕이에요. 근데 거의 모든 왜구 토벌은 우왕 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도표로 만들어졌는데 한 사람만 빼고 전부 다 뭡니까? 우왕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창왕 때 격퇴한 사람은 누가 있다? 박위가 있습니다. 어디를 정벌했다? 쓰시마섬을 정벌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 쓰시마섬 정벌은 또 몇 번 나온다? 2번 나옵니다. 고려 말에 박위가 쓰시마섬을 정벌한 게 있고 조선 세종 때 쓰시마섬을 정벌한 사람이 누가 있다? 이종무가 있다. 이종무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왜구 토벌과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에 연장선으로 갑시다. 왜구를 토벌한다. 지금 여기서 왜구를 토벌하는 거고 공민왕 때 들어왔던 무슨 민족을 토벌한다? 홍건족을 토벌한 세력이 누구 세력이다? 군인 세력.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흥무인 세력으로 대표적인 2사람이 나와요. 최영하고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근데 제 전공까지 들어가면 최영은 신흥무인 세력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구급책에서는 최영도 인정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신흥무인 세력은 왜구 이민족의 침략을 격퇴하니까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이야기가 등장할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는 과정에 격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도표를 보면서 최영, 홍산연투라고 돼 있죠. 최무선, 진포, 화약을 사용한 거예요. 이성계, 운봉이라고 돼 있죠. 옆에 사료, 운봉전투가 있는데 잠깐 이성계는 좀 봅시다. 이성계는 운봉전투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이성계는 또 한 번 왜구를 어디서 격퇴한다? 함주에서 격퇴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서 써두시 바랍니다. 함주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있다. 그 토벌의 대가로 이분이 공신칭호를 받아요. 그 공신칭호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원 십자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원 십자공신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있냐? 이 함주에서 토벌해서 정원 십자공신을 칭호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사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쉽게 누굽니까? 이성계죠, 결론적으로요. 이게 시험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대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나오겠고 그러면 이 과정에 공민왕 개혁정치 때 새로이 성장한 게 누구예요? 신진사대부란 이야기예요. 이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네요.
신진사대부는 간단하게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할 겁니다.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에서 고려 사회편이 더 정확히 하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서 간단히 됩니다. 신진사대부는 새로운 세력으로 개혁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권문세족 구세력 있죠. 부정부패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부정부패가 나오니까 이것을 개혁하려는 진취적 성향을 가진 세력이고 이 사람은 성리학을 공부했던 세력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통해서 등용됐다. 유학을 공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 신흥무인 세력이 누구와 결탁하냐면 신진사대부가 신흥무인 세력과 결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님이 누구? 이성계가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공업원, 고려멸망이라고 하는데 고려말 사회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고려말 사회 모순은 누가 만들었다? 권문세족이 만든 겁니다. 권문세족이 정체로 지 혼자 다 갖고 있죠. 경제적으로 농장을 가지면서 부정패를 단행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공민왕이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사대부가 분열하는데 잠깐 건너뛰어서 우왕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공민왕 개혁 때는 신진사대부가 주도였어요. 근데 개혁이 실패했으니까 사대부가 주도권이 어쨌다? 밀려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우왕이 왕으로 올라올 때 우왕 때 처음에 권력자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인임이었습니다. 이인임은 자기 딸을 우왕한테 납하면서 왕비로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장인으로서 권력을 장악하던 겁니다. 근데 이인임을 제거한 사람이 최영이 제거해요. 이성계가 어느 손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최영이 제거하면서 최영의 주도권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공민왕 때 원나라가 지배했던 영토 어디를 뺏어왔습니까? 쌍성 총간부를 뺏어왔죠, 결론적으로. 근데 이때 명나라 태조가 명나라 왕이 야, 쌍성 총간부정 내 땅이니까 돌려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다 뭐를 설치하겠다? 천령이를 설치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영이 집권할 때 천령이 설치에 대해서 명이 우리나라한테 통보를 합니다. 근데 이 최영은 여기에 반발을 해요. 최영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명나라 네가 뭔디? 왜 내 땅 가져가? 이런 식의 결론절이요. 근데 여기에 갈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성계예요. 이성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나라가 이거 간섭할 능력 없다. 이런 식의 결론절이요. 그러니까 공격할 능력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공격을 반대하는 사불가론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만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영이 더 힘 있잖아요, 결론절이요. 그래서 최영의 요구가 채택이 되면서 이성계와 조민수가 결론은 명나라 공격하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어디서 돌아버린다? 위화도에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위화도 회군을 딱 합니다. 위화도 회군을 해갖고 이분이 정치집권을 장악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제거했다는 이야기예요? 최영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우왕이 무너지고 창왕이 즉위돼요. 근데 창왕을 즉위한 사람은 조민수입니다. 이성계가 즉위한 것은 아니에요. 창왕이 즉위하고 있었다. 근데 이때 이성계나 정도정 계열은 어떻게 보느냐? 잠깐. 우왕의 아들이 창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왕은 누구의 아들이냐 가지고 갈등을 하는데 자, 이성계 쪽은 공민왕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 아들이라고 하느냐? 공민왕 때 개혁을 했던 누가 있습니까? 신돈이 있죠. 근데 이 신돈이란 사람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지만 나중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여자분을 굉장히 밝혀요. 근데 이 신돈이 데려온 여자분이 낳았던 아들이 우왕이에요. 그러니까 신돈이 여자분을 가까이 했던 관계로 우왕을 신돈의 자식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신돈의 자시니까 신우다. 여기도 신돈의 후예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신우고 신창이다. 그러면 고려 왕실을 도둑질한 놈들이 조결런절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려 왕실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게. 그래서 거짓을 폐의한다. 진짜를 옹립한다. 폐가 입진이 나와요.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 진짜로 옹립해요. 그러는 과정에 공양왕이 딱 즉위 돼요. 이 공양왕이 즉위 되고 나서 이제 무슨 법을 거냐? 이 사대부 중 한 사람이었던 조준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조준이란 사람이 전면적 토지제도 개혁을 건의합니다. 이게 과전법이에요. 근데 이 과전법을 건의하는데 과전법 건의에 대해서 사대부가 두 개로 분열합니다. 여러분 교재 온건파 급진파 이쪽에 런절이요. 이것 참고로 본다. 급진론 사대부, 온건론 사대부. 그래서 온건 사대부가 있겠고 급진 사대부가 있어요. 결론절이요. 이 두 개의 계야를 구분한다. 여기서 구분하는 것이 바로 문제는 아니고 다시 좀 더 들어가면 잠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온건 사대부가 조선 왕조 때 관악파입니까? 사악파입니까? 온건 사대부는 사악파가 되죠. 나중에 살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급진 사대부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관악파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더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더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만 요것을 알고는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온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온건은 가졌다 못 가졌다? 좀 더 가졌다. 그래서 여기는 집권 쪽에 좀 더 가깝고 여기는 집권 쪽에서 좀 더 먼 계열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는데 자 온건론은 세왕조 개창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세왕조 개창을 부정합니다. 개혁은 맞는데 고려 왕조 내에서 개혁합시다. 근데 급진론은 세왕조 개창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개창하자. 그리고 여기는 개혁의 중심을 어디로 본다? 춘추회를 해서 개혁의 모델을 삼고 여기는 주례를 개혁의 통치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고 중심인물은 여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 정몽주라든가 길제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여기는 정도전, 곤근, 조준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여기는 전면적 토지제도 개혁 인정한다 안 한다? 토지제도 개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분되겠고 정치적으로 여기는 우세입니다. 경제적 우세인데 비해서 밑에는 정치 경제로 어떻게 된다? 열세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는 군사적 기반 있다 없다? 없었는데 여기는 군사적 기반이 있어요. 이때 군사적 기반이 누구다? 이성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왕조 개창할 때 중심파가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불교는 문제가 없는데 폐단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폐단을 비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불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이점이 등장하겠고 여기를 계승한 게 조선왕조 때 사악파, 여기를 계승한 관악파예요. 그런데 이런 과전법은 시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죠. 과전법이 시행되고 나서 세왕조로 넘어갑니다. 세왕조로 넘어가니까 정도전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중앙 권력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악파가 되고 여기는 세왕조 개창을 인정했다 부정했다? 부정했죠. 결론적으로. 그럼 어디 갑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조선왕조 개창까지인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공민왕부터 조선왕조 개창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심적으로 보는 건 뭐다? 공민왕. 참고로 보는 게 충선왕. 그 다음에 사대부 두 개를 참고로 넣어두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